예,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이 세 분은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뭐 이명박 사장님도 그렇고 또 뭐 송길승 회장님도 그렇고 대단한 전문 경영인들이신데, 이 세 분은 뭐냐면 총수가 없는 기업의 전문 경영인들이시죠. 예,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보통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총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기업. 네, 이게 뭐 기아자동차나 유한킴벌리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회사였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아차와 진로그룹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대마불사는 없다. 이게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는 뒤편에 가 있는 걸 앞으로 끄집어 왔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걸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게 1997년 말에 실질적인 부도가 났거나 부도 상태거나 하는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30대 그룹 중에서 17개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우, 기아, 쌍용, 한라, 고압, 동아건설, 진로, 한일, 혜태 뭐 쭉 이런 기업들인 거죠. 예. 30대 그룹 중에 17군데가 저렇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대마불사였던 것이죠. 큰 기업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줬죠. 그게 산업 합리화니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또는 민영화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구제를 해줬는데, 1997년 말 그 무렵의 사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부도 상태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들도 그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봐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망하는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0대 그룹 중에서 17개가 망하는, 예, 정말 추웠던 그 시절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대마불사는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제목으로 강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진작부터 그 한 3년 전쯤부터 계속 경고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인들은 대부분 다 이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이었던 최정현 회장님은 계속해서 지금 위기다, 큰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1997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최정현 회장은 정말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늘 기체조를 하셨어요. 기체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SK 직원들한테도 다 기체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스스로 운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몸의 기를 스스로 돌리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 숨이 차고 그러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그럼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봐라. 그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폐암인 거예요. 정말 폐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전혀 뜻하지 않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미국을 가가지고선 이제 폐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폐암 수술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늘 이러고 계셨어요, 그분이. 예, 산소호흡기 끼고 늘 그러고 계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97년 10월에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그때 외환위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어떤 위기가 닥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일이 닥칠긴 닥칠 것 같은데 아무튼 극단의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되고 심지어는 임금 동결까지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걸 누가 받아주냐, 이게. 그런 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 11월이죠. 임창열 부총리가 새로 된 임창열 부총리가 IMF의 깡드시 총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제발 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해에 이미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97년 1월 23일은 한보가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산미가 부도가 났고, 4월에는 진로가, 7월에는 기아가, 혜태가, 뉴코아가 쭉 이렇게 쭉 부도가 나기 시작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때 대한민국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야, 무슨 그런 게 오겠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최정윤 회장님 맨날 그런 얘기할 때, 아이고 또 저러네. 기업인들은 맨날 돈만 풀라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11월 달에 그야말로 국가부도 사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IMF가 구제금융을 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중에서 이 진로가 망한 것은 참 뜻밖이다. 왜냐? 진로는 아직도 괜찮은 회사예요. 아직도 캐시카우입니다, 진로는. 그래서 소주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50%예요, 진로가. 그 다음이 처음처럼인데 14%예요. 물론 옛날 진로는 아니죠, 이게. 하지만 술은 같은 술입니다. 같은 술이에요. 그리고 이 처음처럼 이것은 옛날에는 두산에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롯데칠성이 이제 롯데칠성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진로는 아직까지도 캐시카우다예요. 그런데 저 진로를 가지고 부도를 냈다. 진로를 가지고 부도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여기서 술 먹는 건 아니지만, 예, 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소주라고 하는 거, 예, 소주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하더군요. 그 수메르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술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증류를 시키잖아요. 불 떼가지고 불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 수증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떨어뜨린 게 바로 이제 그 증류주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십자군에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또 몽골에 의해서 몽골이 이슬람을 정복했을 때 그게 세계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도 고려 때의 소주가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소주 공장은 1919년에 만들어졌다 그러고 이건 3.1운동 때죠. 그리고 1924년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저 진로소주의 그 전신인 진천양조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뭐 아무튼 쭉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소주를 만드신 분은 장학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장학엽. 네, 이분은 19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5년에 돌아가셨어요. 82세를 사셨죠. 자, 근데 어디서 태어나셨냐? 평남 용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용강, 진남포, 1903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람 중에 그리고 굉장히 큰 부자였던 사람 중에 1903년에 용강 진남포에서 태어난 큰 부자가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1903년
평남 용강 진남포에서 태어났던 장학엽과 같은 시기 같은 땅에서 태어났던 조선의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분은 17세에 쌀 장사를 해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네. 정주영이요? 아닙니다. 정주영은 통천, 강원도 통천입니다. 이분은 평안남도 용강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쌀 장사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선일지물이라고 하는 큰 종이 장사를 하죠. 그래서 일본의 왕자 제지를 제치고 동양 최고의 종이 장사가 됩니다. 네. 책으로요. 예. 책을 갖다 드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씨, 나중에 화신백화점을 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1903년 평안남도 용강 진남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서북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북지방의 사람들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 프라이드가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회사 이름에도 그런 것들 서자 갖다 붙이고 뭐 이러는 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자기가 혼자 소주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회사의 이름이 서광입니다. 서광. 서쪽의 빛이에요. 그 서는 뭐냐면 자기 고향을 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 고향에 대한 그 프라이드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 평안도 사람들이. 자, 그렇습니다. 이분은 1903년에 태어났는데 박흥식은 17살, 16살에 쌀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꽤 했어요. 그 고등학교 그 상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합니다. 예, 학교 선생님도 조금 하다가 아무래도 학교를 하나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옛날 사람들은 학교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예, 그것을 일종의 인생의 의미 같은 걸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겠다. 그 뭐를 해가지고 돈을 버냐? 술 장사를 하자. 그래서 술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네, 술 장사를. 그래서 진천양조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죠. 자기 동네 이름이에요. 진천. 네, 참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못. 네, 참은 참진짜고 못 있잖아요. 연못. 네, 그 진천양조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1924년 21살 때죠. 그때 소주를 만드는 모습은 이렇게 됐었죠. 여기가 이제 이게 그 뭡니까? 발효된 그런 술찌개미 같은 게 막걸리 같은 게 들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것을 끓이면 그 수증기가 술 수증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릇에 맺혀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방울방울 받아 가지고 받아 놓으면 저게 이제 증류식 소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게 증류식 소주죠. 이런 거를 만드는 양조장이 전국에 한 4만 군데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집에서 그냥 저렇게 만들면 그냥 술 장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조금 뭐라 그러나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상표도 만듭니다. 상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소주의 이름을 그때 이미 진로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진은 자기 진천양조, 자기 동네, 참못. 그 진자하고 로는 바로 이제 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슬. 이게 소주를 이제 이슬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등록 상표를 만들었죠. 이게 등록 상표입니다. 여기에는 이 등록 상표 안에는 한 가지의 식물과 한 가지의 동물이 들어 있습니다. 진로의 상징 동물이 뭐죠? 두꺼비. 그런데 이건 두꺼비가 아닙니다, 지금. 원래는 두꺼비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퀴즈입니다. 자, 진로의 원래 상징 동물은 뭐였을까요? 자, 손 들고. 예. 원숭이. 거기 보입니까, 거기서? 그래요? 예, 원숭이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서북지방 사람들은, 북한 지방 사람들은 원숭이를
굉장히 영특한 동물이라고 여겼대요. 예. 영특한 동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저렇게 자기들 상징 동물로 삼았는데 남쪽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원숭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주 뭐라 그러나 그 사악하고 잔꾀나 부리고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상징 동물을 바꿔요. 남쪽에 내려와서는. 그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 뭐 이런 거죠. 또 무슨 우리 설화를 보면 무슨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뭘 해줬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징 동물을 바꾸더군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몇 번 말아먹습니다. 이 소주 공장을. 왜냐하면 뭐 경쟁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뭐 이 실험도 해보고 저 실험도 해가지고 이분이 개발하는 맛이 무슨 맛이냐면 재래식 누룩을 쓰지 않고 흑국이라고 하는 시커먼 누룩을 자기가 어떻게 그 조에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넣어본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서 이게 소주를 만들어 봤더니 소주 맛이 기존 맛하고 달리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그거를 출시해 봤더니 그게 잘 되는 거야. 그 씁쓸한 맛이. 그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씁쓸한 맛이 진로의 맛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게 다 퍼져나가가지고서 그게 바로 북한 소주의 맛이 됩니다. 남쪽 소주의 맛은 상당히 달았대요. 근데 북쪽 소주의 맛은 썼답니다. 그 쓴맛의 원조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북쪽에 김일성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비즈니스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국리국리를 하다가 이분이 나름대로 꾀를 내는 게 자기 돈을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를 만들어요. 그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를 기르고 있으니까 이제 막 그 다른 거는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몰수하고 막 비즈니스를 몰수하고 그러는데 인민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은 몰수는 안 당했어요. 자, 그렇게 근근히 지내다가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전쟁이 터졌으니 어떡합니까?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원래부터 북쪽에 있었으니까 도망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사후퇴 때 결국은 남쪽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을 왔죠.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 부산에 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 술 만드는 사람 없나? 술 만드는 사람 없나? 그래가지고 술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술 실력을 보여주죠. 그 맛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동업을 하자 이거. 그래가지고 부산에서의 소주 동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소주 동업을 해가지고 출하했던 소주의 상표 중에 하나가 낙동강이라고 하는 그런 소주였어요. 그런데 별로 이 낙동강 이 대표하고는 별로 마음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틀어지고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1954년 서울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서울 신림동에다가 서광주조라고 하는 그런 소주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서광주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기 고향 서쪽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분이 자기 그 동업자 중에 한 사람한테 동광주조를 띄워줍니다. 이거 서광주조잖아요. 동광주조를 띄워줘요. 어디다가? 부산에다가 띄워줘요. 근데 그거는 뭐 한 6개월 하고는 그냥 말아먹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동광주조, 서광주조가 있었는데 서광주조만 남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그 소주 공장의 모습이에요. 그냥 거의 부엌 수준이죠. 예. 이렇게 소주를 만들었었다 그때.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두꺼비 상표를 붙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학엽 사장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굉장히 선전에 광고에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문 광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CM송을 만듭니다. 최초의 CM송. 아마 1960년대생 청중들께서도 아마 이 노래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진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옛날 생각이 좀 나십니까? 예. 우리나라 최초의 애니메이션이고, 예, 최초의 CM송이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소주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나 그저 솥단지 갖다 걸어놓고서 그냥 그 술 발효시켜가지고 끓이면 그게 술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서울 지방에, 경인 지방에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술들은 원래는 백양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뭐 이런 술이었었대요. 저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술들이 그 당시 그 소주 시장에서의 강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소주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술은 어떤 식 소주죠? 증류식 소주입니다. 맞습니다. 증류식 소주예요. 그런데 희석식 소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석식 소주는 화학주이죠? 화학주예요. 근데 희석식 소주가 증류식 소주보다 훨씬 몸에 덜 해롭대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그 에탄올인데, 그 에탄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순수한 형태의 식용 알코올인 거죠. 예. 그 증류식은 뭐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식용 알코올인 겁니다. 증류식은. 그런데 이 희석식의 95%짜리 그 알코올 용액은 뭐냐? 거기 이렇게 증류를 시키는데, 기계로 증류를 시키고서 그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상태에 남는 것이 바로 그 에탄올 원액이래요. 거기에다가 물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고 훨씬 그래서 숙취도 덜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희석식 소주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60년대 초반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처음에 시작했던 회사가 사막소주라고 하는 데입니다. 사막소주. 네.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이 주정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에탄올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 주정 공장에서 에탄올 원액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타서 이렇게 이제 출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이게 차츰차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이 조금 또 달게 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거기다 사카린을 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의 양곡관리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은 뭐냐? 증류식 소주 금지. 증류식 소주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식 소주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증류식 소주를 금지시킨 이유가 뭘까요? 예, 식량입니다. 무슨 식량? 쌀이죠.
쌀로 술 담그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그냥 먹기도 바쁜데 무슨 그걸 가지고 술을 담그냐는 거죠. 그런데 이 희석식 소주의 주정 원액은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 감자 고구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화학주가 아니고요. 하긴 세상 모든 물질은 다 화학물질입니다. 그죠? 세상 모든 물질은 다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메탄올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감자와 고구마를 발효시켜가지고 그거를 증류시켜서 순수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주정 원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쌀이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 어차피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잘 먹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술 담궈. 그래서 증류식 소주를 금지시켜버리고 희석식 소주만 허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죠. 196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완전히 대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졸지의 사막 소주는 시장 점유율 65%가 돼버립니다. 그 300개가 넘는 그 소주 공장 중에 시장 점유율이 65%가 된다는 건 뭐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네. 진로 같은 데는 완전히 이제 뭐 비상사태죠. 증류식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야단 법석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하죠. 진로도.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고 당사자들은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막소주의 부도 사태인데요. 여기에서 논자들은 이게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 1971년 4월 27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입니다. 기호 1번이 누구예요? 박정희 민주공화당. 2번은 신민당의 김대중. 김대중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하죠.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여기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만약에 그 선거가 없었더라면 김대중 후보가 됐을 거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네, 밝혀진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7개월 만에 사막소주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세무사찰이에요. 엄청난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죠. 자, 세무사찰 왜 당했느냐? 뭐 세금 띄어먹었으니까 그러지. 자, 근데 이게 말이죠. 그 당시에 모든 기업들은 다 세금을 제대로 안 냈을 것이다. 유한양행이 매우 특이했던 이유는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웬만큼 털어도 안 나왔던 거예요. 나머지 회사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정권의 목적에 의해서 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무사찰도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죠. 확실한 것은 어쨌든 탈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탈세는 누구나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선택적으로 잡아내는 거죠, 그것을. 어쨌든 이 기업은 그래서 부도가 나게 되고 그리고 남은 그 상태에서 그러면 누가 최고냐? 이제 진로가 최고로 남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제도가 하나 있었죠. 1도 1소주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도마다 소주가 하나씩이에요. 도마다 소주가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강원도는 뭐예요? 경월, 충청도 백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백학소주라는 것도 있었고요. 대선, 무학, 보배, 제주도에는 한라산 소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하나씩을 다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문 닫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은 하나는 대박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운영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소주 공장들이 한 300개 됐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돈 번 사람도 많을 것이고 돈을 잃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는 1996년에 위헌 판결을 받게 되죠. 1996년에 야 이런 거는 헌법 제 191조인가요? 헌법 제 몇 조인가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자유. 아무튼 헌법을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위헌 판결을 받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일도 일소주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냥 아무 데서 가서는 팔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그것이 풀리자마자 두산이 오비 맥주를 하고 있던 두산이 경월을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경월에서 그린 소주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진로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아무튼 그런 이제 이 소주 시장에서도 다시 1996년부터 경쟁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 근데 아무튼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 경인 지방에서는 이제 진로를 따라올 자가 누구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소주 먹자, 술 먹자는 이제 두꺼비 한 마리 잡자가 된 거죠. 예. 두꺼비 한 마리 잡자가 된 거예요. 마치 조미료 주세요라고 하는 말 대신에 미원 주세요 하듯이 두꺼비라고 하는 진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소주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이런 그 약간씩 모양을 바꿔서 또 도수를 낮추어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출시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분은 1985년에 돌아가십니다. 장학엽이라고 하는 분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였어요. 이때 이미 그 병을 앓고 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병을 한 10년 동안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1975년에 손을 떼니까 그 당시에 이분의 장남이 나이가 54년생이거든요. 54년이니까 22살 뭐 그렇게 된 거죠. 아들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22살짜리한테 뭘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형의 아들에게 장봉용이라고 하는 그 형의 아들, 그러니까 이 장학엽 씨의 아들은 장진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진호의 사촌 형들에게 이 회사의 경영을 맡기게 됩니다. 왜?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야, 때 되면 넘겨줘라 라고 약속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한 10여 년 지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도 안 넘겨줘. 때가 돼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1984년 드디어 아버지의 생각에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장진호 생각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작을 벌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 모으는 겁니다. 진로의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하죠. 소위 적대적 M&A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적대적 M&A 주식을 사 모으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바로 DJ 측의 자금 담당이었던 임춘원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진호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임춘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 모았고 그걸로 자기 사촌형인 장익용이라든가 장봉용을 내보내고 자기가 이제 대표이사로 회장으로 다시 앉게 되는 거죠. 그게 1988년의 일입니다. 1988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1985년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이제 30살 간 넘은 사람이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소주 사업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찌질한 거죠, 소주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걸 하자. 이게. 주류 사업에서 탈피하자. 소주를 벗어나자. 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열사들을 늘려가죠.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본다면 1988년에 계열사가 9개였던 것이 1996년 8년이 지난 후에는 계열사가 2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열사들을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술도 온갖 술들을 다 만들어내고요. 소주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 술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것이 맥주입니다. 맥주. 맥주가 시설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은 특히 맥주가 시설이 커요. 왜 큰 시설을 필요로 하냐면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조그만 맥주 공장들이 생기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 엄청나게 큰 시설을 해야만 맥주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게 그런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야 이제 뭐 하우스 맥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규제가 풀려서 그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었던 거죠. 예. 아무튼 엄청난 시설을 해야 되는 그 맥주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미국의 쿠얼스 맥주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쿠얼스 맥주가 생산된 적이 있었죠. 예. 이게 진로가 만들었던 겁니다. 진로 쿠얼스였고 또 거기서 카스 맥주라고 하는 것도 생산을 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진로 도매센터, 진로 백화점, 진로 아파트, 진로 중공업, 진로 제약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로 레저. 그래서 하이키키 비치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저걸 하기 전에 부도가 나고 말았죠. 하이키키, 와이키키가 아니고 하이키키는 어디냐면 중국의 하이난도, 해남성. 거기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다 계획도 세워놓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루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1997년 4월 도저히 그 부채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진로 소주는 계속 캐시카우였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새로 시작한 그 비즈니스들이 뭐 도대체 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는 돈만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겹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장진호 씨가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임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합니다. 진로가 왜 망했는가? 그거 정치자금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치자금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정치자금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춘원 의원은 그 사람 이야기로는 아마도 7천억 내지 8천억은 정치자금으로 뜯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면 아마 부도가 좀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물론 다른 딜이 또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갖다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로에게는 커다란 짐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임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명을 통해서 주식을 매집한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진로라고 하는 이 소주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캐시카우예요. 이것은 여전히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새로 시작한 막 벌려놨던 그것들이었지, 장학엽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만들어놨던 그 소주 비즈니스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느냐?
3조 4,100억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로. 카스 맥주는 이미 1999년에 오비에게 인수되죠. 근데 이 소주는 2005년까지 계속 갔어요. 왜냐하면 그 덩치가 워낙 컸기 때문에 누가 잘 인수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자, 2005년에 3조 4,100억을 내고 이 진로를 인수한, 소주 비즈니스를 인수한 기업은 어딜까요? 퀴즈입니다. 예. 학생들. 하이트. 맥주 비즈니스 하는 데서 소주를 인수했나요? 예, 맞습니다. 예,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게 되죠. 3조 4,100억.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뭐 현대자동차는 보니까 10조 얼마도 내긴 내더라고요. 그지? 네. 아무튼 소주 비즈니스에 3조 4천억을 냈습니다. 자, 상품은 어떤 거로 드릴까요? 책? 예, 책. 대한민국 기업사. 박종찬 씨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하이트 진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진로는 분명히 한 7, 8천억 규모는 갖다 바쳤을 것이다. 대부분의 돈은 김대중 대통령 측에 갖다 바친 거죠. 예. 자, 임춘원, 이 사람이 뭐 김대중 대통령이 자금 관리 책이었으니까 뭐 거의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비슷한 성격의 부도가 여러분 그 강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새로 추가한 겁니다만은, 해태도 비슷해요. 해태도 굉장히 이 현금 비즈니스였거든요. 현금 비즈니스에서 별로 그래서 부도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데 이것도 박건배라고 하는 2세가 이걸 물려받아가지고 이 과자 비즈니스가 찌질한 거야, 이게. 뭐 애들 코 묻은 돈 벌고 뭐 그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좀 멋진 걸 해야 되잖아요. 전자 사업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켈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해태전자도 만들고 무슨 뭐 아무튼 해태중공업도 있었고 뭐 그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진로하고 똑같은 패턴을 밟습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여기도 부도가 나고 마는 거죠. 해태는 여전히 괜찮았었는데.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 국회의사당 가면 해태 2마리 있죠. 왜 거기에 해태가 있는지 아세요? 해태가 돈을 댔어요. 국회의사당 짓는데. 국회의사당 짓는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게 딱 해서, 그래서 해태가 돈을 댑니다. 해태가 돈을 대는 대신 거기다가 해태를 갖다 짓고 그 밑에다가 뭘 묻었어요. 해태가 2마리거든요. 각각 밑에다가 뭘 묻었어요. 뭘 묻었을 것 같습니까? 그게 1975년에 묻었는데 100년 후인 2075년에 개봉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근데 해태는 다 없어졌는데, 그렇죠? 뭐 지금도 있기는 있지만, 예. 뭘 묻었을까요? 거기다가 해태가 술 사업을 기념해가지고 묻었어요. 해태가 무슨 사업 했는지 기억나세요? 노블 와인이라고 하는 포도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포도주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포도주 36병씩을 묻어놨대요. 예. 앞으로 이제 얼마 남았나요? 한 60 몇 년 남았네요. 60 몇 년 지나고 나면 100년 된 포도주를 맛을 볼 것 같은데 거의 식초가 다 돼 있겠죠. 그러면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부도다. 그러니까 원래 캐시카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멋진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그 쌍방울 같은 것도 그래요. 쌍방울도 이름도 별로 이게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겨받은 다음에 야, 그거 뭐 메리아스 사업이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레저 사업하고 뭐 이렇게 폼 나는 거로 가거든요. 그 안 된 그 다 그래서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그 무주 리조트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러다가 예. 또 뭐 아시안 게임 유치하고 뭐 거기도 그러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가? 뭐 아무튼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런 데다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쫀쫀할 때는 좀 쫀쫀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부도가 있다. 이 기아 자동차예요. 이거는 지금 얘기했던 진로라든가 해태라든가 그런 류의 부도가 아니다. 이거는. 이 해태와 진로는 그야말로 CEO 리스크입니다. 경영자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를 성공의 반석 위에 올려놨던 그 요인이 바로 실패 요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기업이었다. 자, 기아 자동차 원래는 국민기업이 아니었죠. 원래는 여기도 분명한 그 창업자가 있고 오너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뭐 자동차로 큰 자동차로 전문화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근데 자동차 우리 인류 최초의 자동차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1885년에 만들어진 자동차가 아직도 굴러갑니다. Dann hier etwas Kompression erzeugen. Hört man so? 이거 압력을 칼 만든 벤츠가 다음에 만든 자동차입니다. Vorne ist die Ventilführung. Die Ventilsteuerung nimmt den rein raus. Und im Grunde genommen das gleiche Prinzip wie heutzutage. 지금 그 기통수가 신기하죠? 우리 고종임금 때 저걸 만든 겁니다. 자, 저 비슷한 무렵에요. 칼 벤츠, 이걸 만든 사람은 칼 벤츠거든요.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다이물러라고 하는 사람과 또 마이바흐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같은 자동차 회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자동차 기업을 만든 거죠. 그래서 벤츠와 다이물러와 마이바흐와, 왜 저 이건희 회장이 타고 다니시는 그 차 이름이 마이바흐잖아요. 그게 벤츠하고 같은 그 무렵에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그게 1885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조금씩 이제 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1년에 아주 아름다운 자동차가 만들어지죠. 그게 머세데스 벤츠인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벤츠는 요즘 자동차와 굉장히 비슷하게도 앞에 라디에타 그릴을 갖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순행식이었거나 또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게 잘 식지를 않는 거였는데, 이제 순행식과 공랭식을 혼합한 이런 방식의 라디에타 그릴까지도 갖춘 제대로 된 자동차가 1901년에 드디어 만들어지고 아름다움까지 갖추게 됩니다. 1901년. 자, 그런데 머세데스 벤츠예요. 저 머세데스 벤츠. 머세데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물러도 아니고 마이바흐도 아니고 벤츠도 아닌데 누굴까요? 저 메르세데스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퀴즈로 할까요? 상품이 남아있나? 없나? 하나 있어요? 네. 자, 메르세데스는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네. 여자 이름은 맞는데? 여자 이름은 맞는데? 예. 벤츠의 딸 아닌가요? 딸 이름 아닌가요? 누구 딸이요? 벤츠의 딸. 벤츠의 딸은 아닙니다. 예. 벤츠의 부인. 벤츠의 부인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못 맞추신 걸로 하죠. 이 아이예요. 이 아이인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밀 옐리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벤츠의 최대 고객이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당시만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헨리 포드가 포드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즉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자동차는 다 주문 생산이었습니다. 다 주문 생산이고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벤츠의 최대의 고객이 누구였느냐? 가장 섬세하고 세련된 고객, 그리고 가장 많은 자동차를 주문한 고객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에밀 옐리넥이었어요. 이 사람의 주문에 의해서 자동차 모양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머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에밀 옐리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풋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도,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이 바로 머세데스 옐리넥이죠. 그래서 벤츠의 최대 고객이었던 바로 그 사람의 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머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땅에 최초로 자동차가 들어온 것은 고종 황제의 어차라고 합니다. 1903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없고요. 예,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은 1911년에 들어온 다이물러 리무진이죠. 저거는 아무튼 지금도 그 경복궁인가 어디 지금 보존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최초로 만들어진 자동차, 우리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예전 시간에 한번 했던 그 시발 자동차 1955년이죠. 예. 자, 기아 자동차의 원래 이름은 기아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경성전공이었어요. 김철호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는데 원래 이분은 1905년생이셨죠. 그래서 경상북도 칠곡 사람이고 아까 그 장학엽 선생은 이제 평안남도 용강 여기인데 이분은 이제 남쪽에 경상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나이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일본을 가죠. 예,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일본을 갑니다. 일본에 가가지고서 17살 때 1922년에 오사카를 갑니다. 그 무렵에 오사카 역의 모습이네요. 그래가지고 무슨 할 일이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죠. 그때 취직한 공장이 삼화 제작소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삼화 제작소가 하는 일은 볼트너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뭔지는 아시죠? 그 나사. 예, 그 볼트너트를 만드는 그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선반으로 이렇게 쇠를 깎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사못도 만들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일을 제법 잘 해가지고 생산 반장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죠. 조센징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거기서 대접도 받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1937년 중일 전쟁 또 태평양 전쟁 뭐 이런 걸 맞이하면서
일본 경제도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화 제작소도 거의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선 결국 이 삼화 제작소의 일본인 주인은 이제 회사 문을 닫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월급을 돈으로 못 주고 회사 물건으로 주죠. 회사 물건으로 월급을 줘요. 그래서 이 김철호는 그때 받은 그 월급이 선반이었습니다. 그 나사 깎는 그걸 이제 자기 월급으로 받아요. 그걸 뭐 어디다 팔 수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일을 해도 되겠냐? 하고 주인이 그랬더니 그냥 일해라. 그러면 네가 뭐 나는 안 하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선반을 가지고 나사못을 다시 깎기 시작합니다. 볼트 너트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이 사람이 하니까 제법 이제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조선인들, 거기 제1교포 조선인들을 자기가 이제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하다 보니까 그 무렵에 일본에서도 자전거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 자전거가 꽤 잘 팔리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자전거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 패전을 할 것 같거든. 이 사람 얘기가 그렇게 회고록에 보면 아무래도 패전을 할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조선에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삼화 제작소를 그때는 삼화 전공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붙였습니다만은 그걸 다 정리를 하죠. 근데 그때 이미 굉장히 큰 돈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의 돈을 그 나이에 마련을 한 겁니다. 그걸 들고 이제 조선으로 다시 오죠. 조선으로 와서는 뭘 할까 궁리를 하다가 1945년 일본 패전하기 그 전해죠. 그러니까 한 해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등포에다가 이제 공장을 하나 만듭니다.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 자전거 공장을 만들고 그 회사 이름을 경성전공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아 자동차의 이름은 경성전공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전거를 만들고 그랬는데 웬만한 일들은 자기가 국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자전거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 파이프 잘라가지고 파이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용접하는 건데.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림이에요, 이거. 둥근 바퀴. 이거는 뭐 용접하고 이래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한 거죠. 그런데 해방이 됐잖아요. 일본과 단교가 됐잖아요. 그 일본과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성전공의 입장에서도 김철호의 입장에서도 이 자전거 생산을 계속하기가 매우 불편한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 밀항을 합니다. 일본에 못 가게 돼 있는데 일본에 밀항을 해요. 왜? 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갔다가 대마도에 불시착이라 하나? 뭐 난파가 돼가지고 아무튼 가가지고 결국은 못 만나고 그냥 돌아오죠. 그러다가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이 기업가들 얘기해 보면 항상 부산 얘기가 다 껴있어요, 거기에. 피난 이야기가 다 껴있고 그 피난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자, 근데 가서 여기서도 또 자전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를 만드는데 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그래서 또 밀항을 합니다. 또 일본으로 가요, 진짜. 일본으로 가가지고서는 오사카에 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삼화 전공을 할 때 그때 같이 일했던 그 림 기술자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간곡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전쟁 중에 밀항을 해가지고 몰래 일본 기술자를 데려오죠. 그 사람한테서 림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국산 100%, 국산화율 100%인 자전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죠. 이게 바로 그 자전거인 겁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자전거. 뒤에 짐칸이 큼지막하죠. 네. 그리고 이 자전거를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름을 달게 되는 거죠. 그게 삼천리호입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그러니까 원래 김초로가 만들었던 그 자전거가 삼천리 자전거예요. 예. 지금도 삼천리 자전거 있잖아요. 그 삼천리 자전거는 김초로의 사위 집안, 그 딸 집안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기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지만 어쨌든 그 원래 시작은 자전거다 이가. 예. 원래 시작은 자전거고 그리고 이 자전거 장사가 꽤 잘 되는 거죠 이제. 예.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전거가 제법 잘 팔렸던 거예요. 자, 그때 김철호가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입에 달고 살던 말. 자전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차다. 자동차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비행기다. 이게 김철호의 비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전거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 삼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 기아의 로고였고, 참 그리고 이 자전거를 국산 자전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이때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기아로 바꾸게 되는 거죠. 왜 기아냐? 자전거를 성공했으니까 이제 자동차야. 자동차를 상징하는 건 기아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기아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세계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또 기아라고 붙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아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원래의 이 기아산업 로고가 삼천리로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로고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957년에 이 자전거 사업이 제법 잘 돼가지고 이제 시흥에다가 큰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오토바이를 하죠. 자동차부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뭐 합작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아무튼 부품들에다가 그냥 조립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기아 혼다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마츠다에서 이제 딸딸이를 들여온 거죠. 이걸 그 당시에는 딸딸이라고 불렀는데 3륜차예요. 바퀴가 3개인데 저거 참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인기를 끄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저게 바퀴가 3개다 보니까 이 뒤에 짐을 조금 많이 실으면 가다 뒤집히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 T6000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요.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왔는데 이 차가 경매 시작가가 10억이더군요. 와, 어마어마한 아무튼 그런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봐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드디어 자동차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사업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 이제 이분은 1973년에 돌아가시죠. 김철호 씨는 1973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인 김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아산업의 오너 회장이 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없나요? 이게 없군요. 예. 죄송합니다. 자, 김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경영권을 잡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김상문이라고 하는 분은 별로 한 게 없죠. 그 위에 뭐가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서 소위 국민차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브리사라고 하는. 기억나세요?
브리사라고 하는 국민차가 등장하죠. 그게 1975년입니다. 이 1975년은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인데 아무튼 그때 최초로 국민차가 등장을 하게 돼요. 국민차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6년에는 현대 포니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국민차라고 하는 그런 컨셉인데 이것은 값이 싸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값이 싸고 기름 조금 먹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때가 오일 쇼크 기간이거든요. 예,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던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동차 회사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1962년에 기아 자동차가 아까 얘기했던 세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1962년에 세나라라고 하는 데서 승용차를 만듭니다. 예, 닛산 모델을 들여다가 조립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세나라가 하다가 조금 있다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신진 자동차로 바뀌게 되고 그게 나중에 1983년에는 대우 자동차, 대우그룹이 또 인수를 해가지고 대우로 이제 그 이름을 바꿔 달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세나라 신진 대우로 이어지는 그 계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동환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1954년에 만들어진 자동차 회사인데 하동환 자동차, 버스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렇게 생긴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것을 또 베트남에 수출하기도 했어요. 20몇 대를 수출했다든가 뭐 아무튼 예, 신기한 일도 다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그야말로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만든 버스입니다. 이게 예, 이런 버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동아자동차로 바뀌었다가 거화로 바뀌었다가 거화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코란도를 처음 만든 데가 거화였어요. 그 거화를 나중에 쌍용 자동차에서 인수를 하죠. 그래서 코란도가 이제 쌍용 것이 되는데, 아무튼 이 거화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세나라, 하동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후발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히려 하동환, 세나라, 또 기아차 이런 데들이 훨씬 앞서서 시작을 했고 현대는 1967년에 시작을 했죠. 자, 하지만 1976년에 포니를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선발주자들을 따돌리는 그런 기염을 토합니다만은 자, 자동차 업계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 한번 완전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군부의 등장이죠. 1980년 신군부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자동차 산업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일 쇼크가 또 왔어요. 자동차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가동률이 뭐 50%, 60%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신군부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 야, 합쳐.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냥 합쳐. 그래가지고 현대하고 세나라하고 합쳐. 그래서 승용차는 거기서만 만들어. 기아 자동차는 너는 승용차 만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멀쩡히 브리사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너는 만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기아는 트럭이나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228 조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신문 기사입니다. 승용차 생산은 현대하고 세한 두 개만 한다. 기아 자동차는 화물차나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 그야말로 기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조치인 거죠. 기아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승용차를 못하게 돼버렸다. 김상문 회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초로 회장의 아들이었던 그 기아 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김상문 회장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회사를 포기합니다. 자, 나는 못하니까
당신들이 맡아서 하세요. 하고 김선홍 사장한테 회사의 경영권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김선홍 사장은 그때 이미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경영 능력을 입증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선홍 사장, 그러니까 그 기아자동차의 소하리 공장을 방문하러 왔었는데 그때 안내를 김선홍 사장이 맡았어요. 당시는 부장이었죠. 김선홍 생산부장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잘하고 그랬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김선홍 사장한테, 김선홍 부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박격포를 좀 만들어라. 박격포를 만들래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한테 박격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도 뭐 대통령이 하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격포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기아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군수 산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박격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잘 본 거지.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전두환 장군을 통해 가지고 또 뭘 일을 하나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장갑차 사업이에요. 장갑차 사업. 광주에 그 장갑차 공장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 그 5.18 사태 났을 때 보면 그 광주 그 시위대들이 장갑차 끌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거긴 거예요. 예. 대통령이 이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대요. 그러니까 김선홍 사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그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상문 회장이 이런 228 조치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회사의 경영권을 김선홍 사장한테 넘기게 됩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자, 그렇게 넘겼는데 그때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 김상문 회장이 주식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 재벌에게 판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모 재벌에게 자기 지분을 팔려고 한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아우성이 난 거죠. 뭔 소리냐?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우리 회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3.18 결의대회인가 뭐 아무튼 결의대회를 막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재벌에게 넘길 수 없다. 우리가 돈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종업원들이 결의를 합니다. 우리 보너스 다 반납하고 뭐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돈 내가지고 우리 회사 지분을 당신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인수할 테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상문 회장의 입장에서도 이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아산업의 지분을 근로자들한테 그냥 넘깁니다. 그냥 넘기게 되죠. 그게 11%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그게 바로 종업원, 그러니까 우리 사주 조합이 된 거죠. 우리 사주 조합이 기아자동차 지분의 11%를 갖게 되니까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최대 주주가 되고 김선홍 회장이 CEO이고, 근데 김선홍 회장은 0.1%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분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자가 주인인 그런 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혁명적인 열정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야, 이 회사를 좀 잘해보자 이거. 그래서 회사에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때 새로 출시하게 되는 게 뭐냐면 봉고차예요. 봉고를 출하를 하게 됩니다. 왜? 승용차는 안 되잖아요. 승용차는 못하게 막아놨잖아. 승용차는 안 되고 이거는 뭐냐? 승합차예요. 그러니까 승합차, 이걸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 그래서 승합차를 내게 된 거예요. 처음엔 잘 안 팔렸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놀러 안 다녔거든요. 80년대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놀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놀러 다니려니까, 가족끼리 움직이려니까 그 조그만 차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렇다고 트럭을 타고 다니기도 또 그거 위험하잖아요. 뒤에 트럭 뒷칸에 타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생기는 것과 직원들이 열정이 넘쳐가지고 팔로 돌아다니는 것과 이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봉고가 폭발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봉고가 10만 대가 팔려나갑니다. 완전히 기아자동차는 이제 살아난 거죠. 승용차 없었는데도 트럭만 가지고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내게 된 겁니다. 대박을 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거 봐. 전문 경영인 시스템도 되잖아. 봐, 근로자들이 회사를 소유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모든 정치인들이 기아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치외법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성지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게. 왜? 아, 이거는 전문 기업이잖아요. 다각화도 안 해. 문어발도 없어, 이거는. 자동차만 해. 거기다 전문 경영인이야. 거기다가 종업원 지주회사야, 이거는. 이거는 이상형이죠. 진짜로 이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거의 성역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의 대박을 내요. 1987년에 그 228 조치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생산 규제가 87년까지였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규제가 끝나기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차를 하나 마련해 온 거예요. 미리 생산하기 시작했어. 그게 대박을 낸 거죠.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봉고에 이어서 프라이드가 대박을 내게 된 거예요. 야, 봐라. 이거 봐라. 국민 기업이 이렇게 비즈니스도 잘하잖아. 이렇게 생산성도 높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은행들에서도요, 기아자동차는 무사 통과했습니다. 무사 통과야. 왜? 착한 기업이니까, 여기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국민 기업이었고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거였고 굉장히 민주적이었다는 그 사실이 기아자동차를 수렁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왜? 도덕적 해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로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아자동차 주변에서는 그런 소문들이 났죠. 직원들이 공장에서 부품 빼내다가 판다 이거예요. 노조가 돈 받고 사람 채용해 준다. 이런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기아자동차는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준다. 라는 것도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어. 왜? 뒷돈 챙기려고. 이거는 2005년에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채용 비리 사건 터졌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채용 비리. 노조가 주축이 돼가지고 사람을 뽑으면서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차가 된 이후인데도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다 없애지 못한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옛날에 그 폐해가 얼마나 컸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스트가 높아지면서 적자가 계속 쌓여간 거죠. 그리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아자동차 부도가 나게 되고 김선홍 회장은 배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고
지금은 사면이 돼서 뭐 그냥 조용히 사십니다만은 이렇게 된 거죠. 한때 김선홍 회장은 한국의 아이아코카라고 불렸습니다. 아이아코카는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CEO가 돼가지고 크라이슬러를 살려냈던 사람이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크라이슬러를 살려냈던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러니까 김선홍도 그랬던 거예요. 김상문 오너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228 조치라고 하는 그 엄혹한 그 상황에서 들어가가지고선 종업원 그 근로자들을 움직여서 봉고 신화를 만들어냈고 프라이드 신화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게 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왜 아이아코카처럼 멀리 가지 못했을까? 왜 우리나라는 주인이 없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질 못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공한 전문 경영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예. 박태준 회장, 또 이분은 손길승 회장, 또 이분은 지금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죠. 자, 이분들 성공한 전문 경영인인데 미국하고는 좀 달라요? 권오현 부회장, 삼성전자의 CEO인데 미국의 CEO하고는 달라요. 잭 웰치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그 위에 누가 있잖아요. 잭 웰치는 위에 누구도 없었어요. 자기가 회사의 주인처럼 행세를 했다고. 지분은 하나도 없는데. 왜 권오현 부회장 같은 분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건희 회장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손길승 회장도 최종현 회장이 거기 위에 있었단 말이죠. 박태준 회장은 어땠어요? 아무도 없었나요? 그 대통령이 있었죠. 다 감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미국의 CEO들은 감시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정직해서, 물론 우리보다 약간 더 정직한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 그거는 기업 사냥꾼의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KTNG하고 그 아이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경영권을 놓고 서로 분쟁을 벌였던 그 일지입니다만은, 여러분,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착해 보여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약탈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약탈자라는 생각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업 사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 사냥이 불가능해지면 전문 경영인 체제도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왜?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를 받아야만 해요.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방탕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 방탕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어떠냐? 전문 경영인을 오너가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실무는 전문 경영인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총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미국 시스템은 어떠냐? 위에 뭐가 없잖아요. CEO가 있어. 전문 경영인이야. 그 사람은 지분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감시하는 자가 누구냐? 기업 사냥꾼이에요? 왜? 경영자가 경영을 잘 못하면 그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사냥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아, 저것만 바꾸면 주가가 올라가겠네 라는 판단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회를 열던 주주총회를 열던 내보내고 바꾸는 거예요. CEO를.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주식을 팔아요. 그래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수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지만
이런 나라들은 주식 시장에 의한 감시 시스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업 사냥꾼들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기업 내부에 감시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작동을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우리 정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그럼 결국은 총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기아 자동차가 전혀 그것이 없이 해봤지만 한 20년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네. 우리나라도 좀 그것이 성공을 했었으면 다양한 지배 구조들이 생기는 어떤 시발점이 됐을 텐데 그만 그걸 못 넘기고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해버리고 말았다. 자, 그래서 예일 로스쿨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입니다만은 로버타 로마노 교수라고 하는 이 회사법 전문가,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자, 어느 나라에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작동을,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적대적 M&A, 즉 기업 사냥꾼들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과 영국 정도예요. 다른 나라는 잘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는 적대적 M&A가 안 되거든요. 왜? 정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정서적으로는 잘 못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눈은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뭐 그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CEO들, 그 전문 경영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뒷면이 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기업들이 망하는 30개 재벌 그 집단 중에 17개가 망하는 이 이제 와중에 최종현 회장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98년에. 최종현 회장은 정말 안 되셨어요. 이분이 폐암 수술을 받고 나서 폐암 수술을 받는 중에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부인이 그 충격으로 돌아가세요. 부인이 어디가 아팠던 게 아니에요. 그냥 충격으로 돌아가셔.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도 완전히 이제 탈진이 돼 버리더라고요. 뭐 그 나중에 그 전원에 의하면 막 그야말로 목을 놓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이 최종현 회장님도. 그러면서 아주 급속하게 이분이 이제 이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자, 이 외환 위기의 와중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뒷자리를 김우중 회장이 바톤을 넘겨받으시죠. 처음에는 김우중 회장과 김대중 대통령은 밀월 관계였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제 대우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뭐 외형으로 보면 거의 2위까지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예. 자, 그게 98년 9월 16일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 조금 지나고 났더니 이제 예전에 한번 했었죠, 우리 노무라증권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우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대우가 위험하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하죠. 대우의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자, 그리고 나서 대우는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놓고 김우중 회장 본인과 또 이헌재 당시 부총리였나요? 이분 사이에 서로 아주 정말 대조적인 그 입장 차이가 있죠.
이헌재, 강봉균 그 당시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는 야 그거는 대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가 너무 빚이 많았기 때문에 대우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그걸 관료들 핑계 대지 마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우중의 생각은 어땠냐면 야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서 수출 환율이 1,800원대까지 가니까 수출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달러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수출만 폭발적으로 늘리면 돼.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를 500억 불로 늘리자. 라는 것을 김우중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안 통했죠.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나온 회고록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우중 회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계속 안 밝혀요. 아마 앞으로도 안 밝혀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국을 떠나게 되죠. 김우중 회장은. 그리고 떠돌게 됩니다. 자, 어쨌든 1999년 11월 2일 날 김우중 회장은 사퇴를 하게 되고 대우는 거의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었나요? 아니면 위대한 영웅이었나요? 그 사람이 남겨놓은 걸 보면 알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면 도대체 남아있는 게 없을 것이다. 만들어 놓은 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김우중은 많은 걸 남겨뒀다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직도 마티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마티스가 생산되고 돌아다니고 있대요. 저 마티스 말입니다. 예. 아직도. 김우중이 갔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대우조선해양 아직도 건재하고 대우증권, KDB증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바꿔서 아직도 건재하다. 그러니까 김우중 시절에 만들어놨던 그 기업들은 상당수가 아직도 건재한 상태로 있다. 이걸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럼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추징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우는 추징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우중 회장은 추징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걸 몰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우중과 그 전현직 임직원들은 23조라고 하는 추징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23조를 벌었느냐? 번 게 아니에요. 그럼 23조는 뭐냐? 그거는 외환관리법상의 신고 의무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서 자금 거래를 했던 그 자금 거래의 규모입니다. 그게 23조예요. 그런데 그 23조라고 하는 그 돈마저도 제대로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옛날에 도박판 판돈 계산하듯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박판 판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자, 세 명이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내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하면 판돈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판돈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100판 했어. 100판 했어요. 그러면 판돈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판돈이 3천만 원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3천만 원이 있어요? 판돈은 30만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돈이 거기에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10만 원씩 낸 거 가지고 계속 가지고 논 거예요. 서로 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죠. 돈이 더 들어온 건 없어. 그럼 판돈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잡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3천만 원을 하는 거죠. 3천만 원을 하는 겁니다. 왜? 폼나잖아요, 그러면. 쉽게 억대 도박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대 도박단이라는 게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 억대 도박단이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요즘은 판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장에서 압수한 돈, 그거예요. 끝. 그게 제대로 계산하는 거죠. 예. 현장에서 압수한 돈이 끝이야. 그러니까 억대란 말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전자도박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막 그게 막 부풀려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 김우중의 이 23조라고 하는 이 돈도 그렇게 계산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불을 3개월짜리로 빌려가지고 1년에 4번 롤오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억 불을 3개월 쓰고 또 3개월 쓰고 또 3개월 쓰고 또 3개월을 썼으면 1년 동안 얼마 쓴 겁니까? 4억 쓴 건가요? 1억 쓴 건가요? 1억 쓴 거죠. 그걸 4억 쓴 거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을 뿐더러 더욱더 문제인 것은 그거는 김우중이 가로챈 돈이 아니라는 거죠. 거래한 돈인 거예요. 근데 그 거래한 돈이 왜 문제냐? 신고를 안 했다는 거지. 신고 안 한 건 문제죠. 그거는. 신고를 안 한 건 문제고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든지 무슨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추징금을 물린 거예요. 마치 그걸 다 떼먹은 것처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근데 그 법원의 판결은 거기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헌법재판소하고 사법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끝.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해결될 기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 실체는 좀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3조라고 하는 이 돈은 정말 터무니가 없더라. 제가 따져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네. 자, 김우중의 비즈니스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실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빚을 쌓아가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분의 세계 경영, 세계를 상대로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던 그 정신, 그 기계는 반드시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마불사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이 과정, 즉 30대 재벌 기업 중에서 17개가 쓰러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풍토의 변화가 왔다. 그게 뭐냐?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메인스트리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도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퀴즈입니다. 제가 지금 메인스트리트, 월스트리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둘 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거리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뜻합니다. 메인스트리트는 뭐고 월스트리트는 뭘까요? 서로 다른 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 선생님. 월스트리트는 금융산업이고 메인스트리트는 제조업.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예, 자, 상품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안 받으세요? 왜 책을 안 받으세요? 책 있으세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책 있습니다, 저기.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메인스트리트는 제조업이라든가 아무튼 금융을 제외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보는 실물이 뭔가가 오가는 그 산업들을 우리는 메인스트리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월스트리트 산업은 뭐냐? 금융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냐? 금융은 기관이에요.
금융은 마치 공무원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산업은 뭐냐? 다 제조업이거나 건설업이거나 뭐 아무튼 이런 것만을 산업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금융은 이 메인 스트리트를 보조하기 위한 역할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즉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이 금융도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금융이 빠지면 뭔가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메인 스트리트과 월 스트리트이 공존하는 그런 체제로 우리나라도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금융은 독자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잘. 그게 우리의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정치인들, 모든 국민들이 야, 왜 쟤들이 망하는데 왜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하거든? 그럼 금융은 왜 자체 자기들의 판단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게 제조업에 따라다녀야 되는 거냐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가 있었죠. 자, 그래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게 빚이 많으면 큰일 나는구나. 은행도 안 봐주는구나, 이제. 대통령도 못 봐주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부채를 계속 줄여나가기 시작했죠. 물론 부채 비율 200%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업들은 빚을 줄여 현금을 쌓아놔. 왜? 잘못하면 망하거든. 망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망할 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자,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은행은 뭐 해가지고 돈 벌죠? 대출해서 돈 벌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근데 대출을 안 받아가는 거야.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아가요. 그럼 어디서 돈 벌죠? 그렇죠. 가계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계도 대출을 해야지 은행 돈을 벌죠. 네. 그래서 가계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서 큰 문제라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놔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동전의 앞뒷면인 겁니다. 이게 지금. 기업이 저축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계가 갖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죠.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자, 그래서 전체를 이건 지금 이 빨간 선은 기업 부채예요. 기업 부채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97년, 8년 요 무렵에 확 높아졌다가 이제 쭉 떨어지죠. 이건 가계 부채예요. 가계 부채는 높아지죠. 이 밑에 있는 이 보라색은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줄어들면서 가계 부채가 늘고 국가 부채가 늘고 하는 이런 지금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참 저는 늘 기업 편이라고 하는 기업의 앞잡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뭘 해도 기업은 욕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야, 기업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거 욕했잖아요. 남의 돈 가지고 한다. 요즘엔 부채 비율이 낮아.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현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또 욕하잖아. 또 현금을 쌓아뒀다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는 거예요. 왜? 모든 책임을 거기다 지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경제 문제의 책임을 거기다 지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지만 우리는 좀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채가 많든가
아니면 부채가 작아서 현금 보유량이 많든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게. 자 그런 거죠. 그래서 대마불산은 없다. 그래서 기업들이 망하는 과정 그리고 과도하게 확 팽창을 해가지고 망한 기업 또 이 뭐라 그러나 국민기업, 종업원 지주기업 이런 거 도덕적 해이 때문에 또 망하는 그런 기업들 이야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부채가 줄고 가계 부채는 늘고 하는 이런 이야기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제10강 29일이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조금 재미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세부적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이야기될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꽤 많이 아시는 또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조업 절정에 서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만들어낸 그 과정이죠. 예,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는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 또 현대자동차 10조나 투입을 해가지고 예, 화끈하게 뭘 하나 건졌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 대해서도 또 대한민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과정. 지금 한국의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